1번 문제입니다. 지참한 렌툴과 지급된 UTP 케이블 및 RJ45 모듈 플러그를 이용하여 제시 문제와 같은 랜 케이블을 제작하시오. 제시 문제를 보시게 되면 허브와 허브, 즉 같은 장비 간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크로스 케이블을 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EIA568B 규격에 정확하게 맞추셔서 다이렉트 케이블 또는 크로스 케이블을 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랜 케이블 제작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케이블을 원하는 길이로 절단을 하고요. 그 다음엔 스트리퍼를 이용해서 케이블 양쪽 끝부분을 벗겨냅니다. 그렇게 되면 양쪽 끝에 8가닥으로 되어 있는 4개의 트위스트 페어를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가닥들을 일일이 쭉쭉 펴주게 되면은 양쪽 끝에 색상에 맞게 배열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는 배열로 규정대로 재배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규정이라 함은 EIA TIA 568B 규격을 준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색깔을 쭉 맞춰준 다음에 니퍼를 사용해서 일자 모양으로 절단해 주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피복을 잡고 RJ45 커넥터를 끼운 뒤에 UTP 선이 빠지지 않도록 렌툴로 꽉 집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렌툴을 짚고 완성한 모습을 보시면 되겠고요. UTP 테스터기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하게 되면 랜 케이블이 잘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문제 2번입니다. 원격 데스크탑 연결을 제시 문제와 같이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시 문제를 보시면 1번 컴퓨터, 여기엔 IP가 있는데요. 상대방의 IP 주소가 되겠고요. 이때 접속 사용자 이름은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가 되겠습니다. 이때 옵션으로서 데스크탑 컬러는 16비트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뮬레이션으로 잠시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형 시뮬레이션 문제를 하기 위해서 ICQA 실습용 에뮬레이터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셨을 때 문제 자체에서 원격 데스크톱 연결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원격 데스크톱을 선택해 주시고요. 에뮬레이터를 실행하시게 되면 원격 데스크톱 연결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컴퓨터 이름에는 원격지, 즉 리모트 PC라고 해서요. 상대방, 이 컴퓨터와 연결되는 상대방 컴퓨터의 IP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사용자 이름으로는 문제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IP 또는 사용자 이름에 오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세 번째 옵션을 보게 되면 제시 문제 3번입니다. 데스크탑 컬러를 16비트로 조절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6비트로 선택해 주시고 이때 별도의 저장 버튼은 없기 때문에 연결 버튼을 그냥 클릭해 주시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문제 3번입니다. 윈도우즈 7, 윈도우즈 비스타 멀티부팅 시스템에서 멀티 메뉴의 표시 시간 5초가 너무 짧아서 선택한 운영체제로 부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멀티 메뉴의 표시 시간을 30초로 늘리시오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문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시스템 구성을 변경해 주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시스템 구성을 선택하신 뒤 에뮬레이터 실행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스템 구성 창이 뜨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부팅 탭으로 가셔서요. 이때 보시게 되면 윈도우즈 7과 윈도우즈 비스타가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때 7, 비스타, 자, 이 부분들을 클릭했을 때 보시게 되면 여기에 제한 시간 부분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제한 시간을 30초로 세팅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적용 버튼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컴퓨터 전원이 켜지면 시스템의 상태를 점검하는 포스트 과정이 실행됩니다. 체크 과정을 단축하여 포스트 속도를 개선하도록 CMOS 항목을 설정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문제로 확인하겠습니다. 포스팅 과정에서 CMOS 항목을 설정하시오 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CMOS 셋업을 누르신 뒤에 에뮬레이터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CMOS 셋업 유틸리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데요. 이때 방향키를 이용해서 원하는 항목을 가셔서 엔터키를 눌러주시든지 아니면 마우스를 이용하셔서 원하는 항목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항목에 들어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에 있는 Advanced BIOS Feature를 클릭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Quick Power On Self Test라고 하는 이 부분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Quick Power On Self Test. 자, 이 부분을 지금과 마찬가지로 Enable 상태로 되어 있으면 부팅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Disable을 해주게 되면 빠르게 부팅되는 부분을 꺼준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Disable 그리고 Enable로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이때 Enable로 해주시게 되면 부팅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이때 종료하실 때는요, EXEC 또는 F10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요, 저는 F10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이빙이 될 것이고요. 다시 이 메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F10 또는 EXEC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시 Exit Without Saving 해서 다시 한번 저장을 하시고 저장이 된 뒤에 종료를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문제 5번입니다. 현재 지급된 시스템의 네트워크를 제시 문제와 같이 설정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네트워크의 상태에서 첫 번째 IP 주소를 변경해 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엔 서브넷 마스크, 그 다음 게이트웨이, 기본 DNS. 이때 기본 DNS란 1차 DNS를 얘기합니다. 시뮬레이션 문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의 네트워크를 설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여기에서는 네트워크 속성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에뮬레이터를 실행해 줍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TCP/IP v4라고 하는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쪽에 속성 버튼이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속성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IP를 할당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다음 IP 주소 사용을 클릭해 주시면 이때부터 여기에 IP 값들을 입력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192, 168, 115, 100번. 자, 다음으로는요, 서브넷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255, 255, 255, 0. 이렇게 해서 프리픽스 24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본 게이트웨이로는요, 192, 168, 115,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기본 DNS를 설정하라고 했기 때문에요. 192, 168, 115, 1이라고 두시면 되겠고요. 보조 DNS 서버는 현재 문제상에 표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입력해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문제 6번입니다. 현재 시스템에 설치된 앱슨 TX320 프린터를 TX320이라는 이름으로 공유하고 사용 가능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설정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시뮬레이션 문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게 되면 프린터기의 이름과 사용 가능 시간을 변경해 줘야 하기 때문에 프린터 및 팩스를 선택하시고 에뮬레이터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프린터 및 팩스 부분에 앱슨 TX320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프린터기가 있는데요. 우클릭하시고 프린터 속성을 눌러주시면 이름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이름 부분을 TX320이라고 변경해 주시게 되면 적용이 될 것이고요. 다음 사용시간 변경은 고급 탭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고급 탭에서 시간 제한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요. 이때 마우스를 이용해서 입력해 주셔도 되겠고, 이때 시간 자체를 직접 이렇게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자, 클릭하신 다음에 버튼을 눌러주시면 시간 자체가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오후 6시로 선택을 해주신 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창을 닫아주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 7번입니다. 현재 시스템의 D 드라이브에서 가상 메모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설정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시뮬레이션 문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메모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설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선 가상 메모리를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 등록 정보를 클릭해 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에뮬레이터를 실행하게 되면은요, 시스템 등록 정보가 보일 것이고요. 이때 고급 탭을 눌러 주시게 되면
성능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성능 부분에 보시면 메모리 사용 및 가상 메모리라고 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야 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다음으로는 다시 고급 탭을 눌러주게 됩니다. 자, 고급 탭을 눌러주시면 여기에 가상 메모리 부분이 있게 되는데요. 이 가상 메모리에서 변경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 문제에 제시된 것과 같이 풀기 위해서는요, D 드라이브에 클릭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때 클릭하려면요, 여기에 체크박스가 세팅되어 있을 때에는 여기를 선택하거나 별도의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자, 체크박스를 해제해 주시게 되면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부분에 새로 내가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때 D 드라이브를 선택한 뒤에 페이징 파일 없음이 체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신 뒤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확인 눌러주셔서 확인, 다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8번입니다. 윈도우즈 업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현재 OS가 원활하게 동작하지 않습니다. 업데이트를 설치하기 전인 2014년 11월 11일 상태로 시스템을 복원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시뮬레이션 문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복원하시오라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시스템 등록 정보를 선택해 주시고 에뮬레이터를 실행하시게 되면요, 이때 시스템 보호 부분이 있습니다. 시스템 보호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시스템 복원과 관련 부분들을 찾을 수가 있겠고요. 이때 우리가 복원 지점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 보호 부분을, 복원 부분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시스템 파일 및 설정 복원이 나올 것이고요. 다음 버튼 눌러주시면 이때 항목상에서 2014년 11월 11일 상태로 돌려주라고 했는데 이 항목에서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때에는요, 추가 복원 지점 표시 부분을 체크해 주시게 되면 2014년 11월 11일을 찾을 수 있겠고요. 이 상태에서 다음 버튼 눌러주시고 마침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 9번입니다. 현재 시스템은 문제 해결 전 시스템 상태와 같이 파일이 확장자가 보이지 않는다. 문제 해결 후 시스템 상태와 같이 파일의 확장자가 보이도록 시스템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레지스트리 사용은 불가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문제 해결 전 시스템의 상태는 파일명 뒤에 확장자가 보이지 않는데요, 문제 해결 후 시스템 상태를 보시면 파일명 뒤에 .bmp와 같은 이러한 확장자가 보이게 됩니다. 이 부분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자체에서 폴더 옵션 부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어판에 폴더 옵션 체크해 주시고요, 에뮬레이터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일을 보기 위한 옵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 탭을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이 고급 설정 부분이 있습니다. 고급 설정 부분을 보셨을 때 우리가 찾아야 될 항목은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명 숨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요, 파일의 확장명이 숨겨질 것이고요, 여기를 체크 해제하게 되면 확장명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선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명 숨기기를 체크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문제 10번입니다. 윈도우즈 7 프로페셔널로 부팅 시 문제 해결 전 시스템 상태와 같은 에러 메시지가 발생되면서 내부 공유 네트워크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 후 시스템 상태와 같이 작업 그룹과 컴퓨터 이름을 변경하여 내부 공유 네트워크가 되도록 설정하십시오. 시뮬레이션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작업 그룹과 컴퓨터 이름을 변경하여 내부 공유 네트워크가 되도록 설정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시스템 등록 정보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어판 부분에 시스템 등록 정보를 선택해 주시고요, 에뮬레이터를 실행하게 되면은요, 자,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 이름과 작업 그룹 이런 식으로 해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기 위해선 여기에 변경 탭을 눌러주시면요, 클릭했을 때 컴퓨터 이름을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이름은 제시된 문제와 같이 홍길동이라고 입력하겠고요, 작업 그룹은
기획과라고 해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정하시면 다음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 문제 11번입니다. 윈도우즈 7 프로페셔널을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IIS 웹 관리 도구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 추가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시스템에 IIS 웹 관리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프로그램 기능으로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그램 및 기능 부분을 클릭하시고 에뮬레이터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윈도우즈 기능에 대해서 사용과 사용 안함을 체크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항목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들은 사용을 하지 않음이고요. 요 체크, V체크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 기능을 모두 사용하겠다가 됩니다. 그 다음 네모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은요. 사용은 하되 일부의 기능을 사용하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IIS 웹 관리 도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요. 인터넷 정보 서비스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게 되면 이 기능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겠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일부로 체크되어 있을 때와 전체적으로 체크되어 있을 때를 확인하시고요. 웹 관리 도구에 체크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다면 웹 관리 도구를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실제 서비스에서는 윈도우즈 기능을 추가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는 윈도우 설치 CD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확인 버튼을 눌러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문제 12번입니다. 윈도우즈 시스템에 현재 설치된 디스크 제로의 남은 공간을 각각 250GB, 드라이브 문자는 D 드라이브가 되겠습니다. 500GB 드라이브 문자 E 드라이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분할해서 NTF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작업 시뮬레이션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디스크 용량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관리 도구에 오시게 되면 디스크 관리자가 있습니다. 이 디스크 관리자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에뮬레이터를 실행하시게 되면요. 여기에 보셨을 때 C 드라이브로서 현재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하드디스크가 있고요. 이때 보시게 되면 디스크 제로에 같이 물려 있지만 남아있는 750GB의 용량이 보이게 됩니다. 이 용량을 250기가와 500GB로 분할하라고 했으니까요. 우클릭하시고 새 단순 볼륨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다음 버튼을 누르시고요. 이때 단순 볼륨 크기 자체를 250기가라고 했을 때는요. 256000이라고 해서요. 25만 6천 메가바이트 단위를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위는 250GB라는 얘기는요. 1기가당 1024메가바이트를 표현하기 때문에 곱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만 6천 메가바이트를 선택해 주시고요. 다음 버튼 누르시게 되면 이 드라이브의 문자 할당은요. 보시는 것과 같이 D 드라이브로 선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문자를 D 드라이브로 선택했고요. 다음 버튼 누르시게 되면 문제에서 제시됐을 때 NTFS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NTFS인 것을 확인하시고요. 다음 버튼 누르시고 마침 버튼 눌러주시면 새 볼륨으로서 D 드라이브의 250GB 그리고 NTFS 파일 시스템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드라이브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다시 500GB 부분을 클릭하시고요. 새 단순 볼륨 클릭. 다음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값에 의해서요. 나머지 용량이기 때문에 512000 즉 51만 2000 메가바이트 단위를 전부 다 선택해 주시게 되면 500G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버튼을 누르시고요. 드라이브 할당 문자를요. E 드라이브로 선택해 주신 뒤 다음 버튼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NTFS인 것을 확인한 뒤 다음 마침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 500GB의 NTFS 파일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닫기 버튼을 눌러 주시면 문제가 저장이 되겠습니다. 문제 13번입니다.
여러 종류의 PC 인터페이스 중 빠른 순서대로 드래그 앤 드랍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1번부터 빠르고요. 천천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으로 갈수록 느려지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1번 자리에는 PCI 익스프레스 16을 드래그 앤 드랍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IEEE1394, 세 번째로는 PCI, 네 번째로는 USB 3.0, 다섯 번째로는 패러럴, 여섯 번째로는 RS232C라고 하는 시리얼 라인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H55 칩셋을 사용한 메인보드에 맞는 부품을 정확한 위치로 드래그 앤 드랍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가장 왼쪽에 있는 빨간색과 검정색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구간은요, 여기에서는 하드디스크를 연결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별도의 하드디스크가 오른쪽으로 예제에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파란색으로 해서 길게 나와 있는 그 슬롯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 슬롯은 PCI 익스프레스 16배속이기 때문에, 자, 오른쪽에 보시면 두 종류의 그래픽 카드가 존재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HP 그래픽 카드가 있고요. 이 위쪽으로는 PCI 익스프레스 그래픽 카드가 되겠습니다. 이 구분은 이 아래쪽에 있는 카드를 끼우는 슬롯 모양을 보시면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CPU 자체를 갖다가 끼울 수 있는 슬롯이 되겠는데요. 이때 이 슬롯을 보시게 되면 H55 칩셋이라고 했기 때문에 LGA1156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LGA1156에 맞는 CPU를 드래그 앤 드랍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메모리를 보시게 되면 DDR2 메모리와 DDR3 메모리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때 잘 보시게 되면 가운데에 슬롯에 홈이 파여져 있는 것을 DDR2 메모리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왼쪽으로 약간의 홈이 이동되어 있는 것을 DDR3 메모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게끔 DDR3 LGA1156 PCI 익스프레스 16배속으로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5번입니다. 제시 문제에서 설명하는 기술을 답안란에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MS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대표적인 플러그인으로 A를 설치하면 사용자의 PC에서 실행하는 것만으로 웹사이트와 기능이 연동돼 은행이나 주식거래 및 사용자의 신원을 증명하고 공문서를 출력하는 등 웹사이트의 기능을 거의 제한 없이 확장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PC에 직접 설치되는 특성 탓에 악성 코드가 설치되거나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기능이 함께 설치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과도하게 많은 A가 설치된 PC는 처리 속도가 저하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MS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플러그인으로서는 액티브X를 들 수 있겠고요. 이때 너무나 많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커가 이 액티브X를 이용하게 되면 컴퓨터를 자신의 컴퓨터와 같이 제어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요즘에는 액티브X 사용이 자제되고 있습니다. 문제 16번입니다. 아래 표 빈칸 A에서 C에 해당하는 내용을 답안란에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A는 240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표준 규격을 보시게 되면 DDR2 PC2 640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PC2의 의미는 DDR2 메모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DDR2 메모리에서 사용하는 규격은 240핀이 되겠고요. 동작 클럭은 800MHz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DDR3 메모리가 되겠는데요. PC3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보시면 알겠고요. 그래서 이때 사용 규격은요, 똑같이 240핀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에는 나누기 8을 하시게 되면은 1333이라고 하는 동작 클럭 속도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문제 17번입니다. 성능이 좋은 CPU를 선택할 때에 비교 항목이 맞는 것을 모두 선택하시오. 1번, 같은 아키텍처의 CPU의 경우 작동 클럭이 빠른 제품일수록 좋다. 맞습니다. 2번, CPU에서 사용하는 전압은 높을수록 발생하는 열이 줄기 때문에 좋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사용되는 전압이 높을수록 발열이 늘어나게 됩니다. 3번, 장착된 LC 캐시의 용량이 클수록 좋다. 예, 맞습니다. 캐시의 사용은
느린 속도, 즉 메모리나 하드디스크에서 전달되는 느린 속도에서 동작하는 장비들을 CPU의 빠른 속도에 동기화시켜주는 제품으로서 캐시의 용량이 클수록 동기화시킬 수 있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좋아집니다. 다음 4번, FSB가 빠를수록 좋다. 예,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CPU와 메모리 간에, 그러니까 메인보드에서 속도를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 FSB란 메인보드와 메모리 사이에 전송 통로를 뜻하는 것입니다. 5번, 제조 공정의 정밀도가 미세해질수록 좋다. 예, 이것도 맞습니다. 같은 클럭을 사용하더라도 정밀도가 미세해질수록 적은 양의 전압을 통해서 빠른 성능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6번, 데이터 버스의 폭이 좁을수록 좋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FSB와 같은 개념인데요. 데이터 버스의 폭이 높을수록, 넓어질수록 더욱 데이터 처리가 빨라지게 됩니다. 7번, 코어의 수가 많으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게 된다. 예, 이것도 맞습니다. 각 프로세스마다 각 코어에 배열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업무가 동시에 처리될 때 각 코어별로 동작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많은 일을 처리할 때는 코어의 수가 많은 것이 좋습니다. 8번, 동시에 동작하는 스레드의 수는 각 CPU의 기능과 코어의 수에 따라 달라진다. 예,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스레드라는 개념은요, CPU에다가 데이터를 전송해서 각 업무를 프로세스 단위로 전달해 주는 것을 스레드라고 하는데요. 각 CPU의 기능과 코어 수가 많을수록 더욱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스레드의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문제 18번입니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을 모두 선택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VDSL이란 Very High Bitrate Digital Subscriber Line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 ADSL과 달리 하향과 상향의 전송 속도가 동일한 대칭형으로서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다. 예,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3번, ADSL보다 데이터 전송 유효 거리가 매우 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VDSL은 구조상 비대칭형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DSL 기술 자체를요, 우리는 대칭형 서비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네 번째는 잘못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전화망을 통한 음성 데이터 비디오 통합 서비스가 가능한 기술이다. 지금 우리가 1, 2, 3, 4번에서 봤던 VDSL과 ADSL은 모두가 XDSL이라는 표현으로서 DSL 기술 자체는 전화망을 이용한 회선 라인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5번은 맞고요. 6번, FTTH의 경우 마지막 단말 장치까지 광 케이블을 구축함으로써 전 구간을 광통신망으로 연결한다. 예, 이것은 FTTH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7번, FTTH는 광 케이블의 특성상 동축 케이블에 비해 밖의 날씨와 낙뢰 및 전기, 전파 등에 의한 품질 저하에 영향이 적다. 광 케이블이기 때문에 결국 빛에 의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이러한 전기적 특성이나 날씨 이런 것에 의해서 품질 저하에 영향이 적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2번, 5번, 6번, 7번이 되겠습니다.